처음에는 전체주의 기원에서는 악의 급진성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악을 실행함으로써 모든 악이 퍼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게 음침한데 이렇게 피어나는 거. 내가 아직 정신이 음침한데 이렇게 버섯처럼 피어나는 걸 뭐라 그러지? 버섯처럼 피어나는 거. 곰팡이, 그래, 곰팡이. 푸른빛님 감사합니다. 곰팡이가 쫙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음침한 데서, 습한 데서, 음습한 데서 그냥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급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스탈린 체제도 히틀러 체제도 그랬지. 그런데 아이히만을 보자 악의 평범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악의 평범성.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아주 이 괴물처럼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했었어야 할 일은 뭐냐? 구조와 시스템, 그들이 일하는 환경 조건을 바꿔줬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은 거지.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문재인도 조국도. 이 권력의 상태의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철학도 어떤 비전도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다 자기 멋들어진 겉멋만 부리다가 마는 거지. 너무 무능한 사람들이었어. 한나 아렌트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이해를 못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철한 사랑에 들어가야 된다. 민주화해야 된다.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인사조직론적 처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냉철한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문재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윤석열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냉철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그래서 아픔을 낳는 행복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나는 이것이 조직론적 사랑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역량을 진단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과학적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사설계를 할 수 있고 인사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보상은 뭡니까? 아이만에게 보상은 뭐야? 윗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야. 윗사람이 너 잘했다고 그래서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메달도 더 주고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야. 생각하지 않는 죄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조직론에서는 직무 분석에서 시작해서 직무 설계를 하고 직무 설계가 다시 조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경영 플랫폼을 만들고 모듈화하고 컴포넌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게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클러스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플랫폼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비전, 전략, 조직.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비전이라.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없고 전략이 없으면 조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야? 작사를 한번 내야 된다는 거지. 이 더러운 세상에 작사를 내야 된다는 거지. 친일,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사를 내고 한번 가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리더십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세 가지. 비전, 전략, 조직.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결정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더 좋은 것은 합치의 원칙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 지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원칙, 위기, 발전과 위기. 이거는 예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명백 교수가 쓴 조그만 문고판이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과거 아테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민주주의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4.0 시대. 지금 4.0 21세기에 헤테라키 민주주의라는 말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헤테라키 민주주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테라키는 서로 다르다는 뜻의 접두 헤테어와 통치를 뜻하는 아키가 결합한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지배 형태를 혼합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대중, 즉 다중을 지배하는 데 적합한 지배 형태로 대의 민주주의와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라는 서로 성격이 판이한 체제를 결합한 민주주의다. 여기서 소셜민주주의,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민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의 민주주의와 소셜미디어 민주주의 서로 성격이 판이한 체제를 결합한 민주주의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수직적 위계 질서에 바탕한 대의 민주주의와 거기는 그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이 직무의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의 무게가 큰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직무의 무게에 따라 폭포처럼 떨어지는 캐스케이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직무에 하이라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위계 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가 있고 수평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주주의야. 두 가지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민내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와 대결할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를 같이 견제할 수 있고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그 민주주의 4.0은 이러한 헤테라키 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하는 거죠. 책임성을 갖춘 질서 있는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조직이 수평적이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민주주의가 가치를 공유한다. 한마디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힘이 실린 시민들, empowered,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다. 시민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는 자질구레한 거 하고 진짜 중요한 거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책은 뭐 문고판이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명백 교수가 지난번에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그 공청관리를 아주 잘했는데 앞으로는 공청관리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은 다 당원들 뜻에 맞게 선발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건민내 회원들도 다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그런 정당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헌법 정신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헌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거는 제가 찬송과 후렴처럼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적 질서나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표출할 권리를 갖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봅시다. 1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34조 1항, 1조 1항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대한민국 헌법이 독일 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헌법이 지켜지지 않죠.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헌법 애국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프 슈테인베르거라는 이 정치학자가 시민교육, 그러니까 정치교육, 정치적 교양을 쌓는 아카데미가 각 주마다, 연방 차원에서 각 주마다 시골에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 정치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 아카데미인데 이게 그 정치적, 아카데미 für politische Bildung이라는 것은 정치적 교양을 쌓는 그런 그 교육센터입니다. 거기를 이제 돌프 슈테인베르거 교수가 발표합니다.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헌법 애국주의라는 말을 발표합니다. 유르겐 하버마스가 그 헌법 애국주의라는 말을 보고 이거 참 좋다 생각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 때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죠.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지성 유르겐 하버마스. 그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이죠. 이성주의 철학자입니다. 그 칸트 계열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성주의 철학자인데 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논쟁거리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 하버마스도 헌법 애국주의를 받아들여 유럽연합 창설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헌법 애국주의 또는 헌법적 애국주의 또는 헌정적 애국심. 헌정이라는 게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헌정적 애국주의 이런 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 즉 인간의 존엄성과 정치제도, 절차, 시민권 등을 받아들이고 주권자로서 단순한 투표를 넘어 정치적 이슈와 정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발언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애국주의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 애국주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톨릭 대학의 김준석 교수가 지금 이게 2009년인데 그 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가톨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헌법 애국주의, 헌정적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유럽 정체성의 규범적 기초를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한 38페이지에 해당되는 큰 긴 논문인데 제가 그것을 이제 다운받아서 쭉 훑어봤습니다. 잘 쓴 논문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은 이런 헌법 애국주의 각국에 따른 게 아니라 유럽 연합 전체가 규범적으로 어떤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연합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하버마스를 포함한 이 헌법 애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자.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구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헌법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지금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헌법 애국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논문이 꽤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거다. 인간은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을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괴물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그냥 의대, 초등 의대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빵빵히 돌리면 그 아이는 그런 아이로 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크는 거죠.